진심이냐 풍자냐, 마키아벨리가 600년 전 마키아벨리의 군주론. 니콜 당신이 진짜 어떤 사람인지 느끼는 사람은 거의 없다. 마키아벨리의 이 말은 인간이 얼마나 거칠애와 가면 뒤에 숨어있을 수 있는지를 절묘하게 드러낸다. 그는 정치적인 상황에서뿐만 아니라 일상적인 인간관계에서도 사람들은 종종 눈앞에 펼쳐진 상황과 상대방의 표면적인 태도만을 믿으려 한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우리는 일상 속에서 상대에게 좋은 모습만을 보이기 위해 여러 전략을 쓰거나 곤란한 진실을 숨기기 위해 거짓말을 하기도 한다. 그러다 보면 내면의 솔직한 모습은 사라지고 외면을 치장하는 가상만이 남을 때가 많다. 마키아벨리가 살던 시대는 정치적 혼란과 권모술수가 난무하던 시기였다. 강력한 지도자든 권력의 주변에서 살아남아야 하는 신하든 모두가 자기 보호를 위해 거짓된 이미지를 구축하고 서로를 의심했다. 이런 정치적 상황은 마키아벨리로 하여금 인간이 얼마나 쉽게 속고 속일 수 있는 존재인지를 깨닫게 했을 것이다. 실제로 그는 군주론에서 사람들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경향이 있음을 시사했다. 그것이 군주가 비난받지 않고 권력을 유지하는 요령이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른다. 마키아벨리의 말은 단지 옛날 왕이나 정치객에만 적용되는 교훈이 아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겉모습을 꾸민다는 것과 진짜 나를 드러낸다는 것 사이에서 균형을 찾으라는 메시지를 전해준다. 과연 우리가 보여주는 모습과 실제 내면 사이에는 얼마나 큰 간극이 있을까? 때때로 일상의 속도에서 벗어나 스스로를 돌아보며 진정성을 지키기 위해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그것이야말로 마키아벨리의 통찰이 지금 이 시대에도 유효한 이유가 아닐까? 다른 사람들이 보는 건 당신의 겉모습이다. 당신이 진짜 어떤 사람인지 느끼는 사람은 거의 없다. 이런 말을 한 사람은 과연 어떤 사람일까? 사람을 얼마나 간단하게 속일 수 있는지 알고 있는 것일까? 약간의 술수와 눈가림만으로 진실을 숨기고 가상을 만들어내는 경험을 했을까? 생전에 제작된 마키아벨리의 초상화에는 창백한 얼굴의 한 남자가 그려져 있다. 두툼하고 값비싼 옷감으로 만든 세련된 옷을 입고 있는데 비쩍 마른 몸을 숨기려는, 아니 거의 옷에 짓눌려 있는 듯한 느낌을 준다. 그림 속의 마키아벨리는 아직 젊다. 깨어있는 검은 눈동자는 호기심으로 번뜩이고 머리 회전이 빨라 보인다. 갸름한 얼굴, 얇고 꽉 담은 입술은 살며시 미소를 짓고 있는 듯하다. 노회한 권력형 인간의 미소였을까? 자세는 어떤가? 목덜미 부분만 약간 길 뿐 전체적으로 짧게 자른 짙은 머리카락과 앞으로 살짝 숙인 머리. 혹시 음험한 공격을 앞두고 있는 사람의 제스처일까? 아니면 방금 환멸을 느끼며 한숨을 내쉰 남자의 몸짓일까? 마키아벨리의 명조 군주론이 일반적으로 어떻게 해석되는지 아는 사람이라면 앞서 언급한 초상화에서 도덕규범과는 동떨어진 냉소적인 권력형 인간을 알아볼 것이다. 자신의 책에서 마키아벨리는 통치자가 어떤 방식으로 권력을 쟁취하고 그것을 어떻게 지켜나가는지 그 지침을 적나라하게 밝혀놓았기 때문이다. 성공적인 통치를 가능케 하고, 아니 성공적인 통치의 조건처럼 보이는 때로는 비정하고 섬뜩한 방법들을 서술한 마키아벨리의 냉정하고 분석적이고 선명한 언어는 오늘날까지도 여전히 놀라움을 자아낸다. 정치적으로 성공하려면 거짓말과 배신, 음모, 심지어 살인조차 서슴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 그의 지론이었다. 오직 정치적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한다. 라는 말은 마키아벨리의 저서의 자구 그대로 등장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이 원칙은 군주론의 전반에 흐르는 핵심일 뿐 아니라 그의 저서로 인해 역사상 처음으로 커다란 논란을 불러일으켰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마키아벨리와 그의 가장 유명한 저서와 결부시켜 거론된다. 마키아벨리는 오로지 권력밖에 모르는 인간이었을까? 1469년 피렌체에서 하급 귀족 출신인 법학자의 아들로 태어난 그는 이미 태어날 때부터 진로가 정해져 있었다. 집안의 다른 남자들처럼 1498년에 피렌체에 공직에 입문한 것이다. 4년 전 마키아벨리의 25번째 생일날 피렌체를 마치 왕조처럼 대대손손 지배하던 유력 가문 메디치가가 프랑스 왕 샤를 8세의 군대에 의해 쫓겨났다. 마키아벨리는 능력을 인정받아 피렌체 공화국의 중요 관직을 맡았다. 무엇보다 말 주변이 뛰어나고 분석 능력이 탁월한 것이 남들의 눈에 띈 것이다. 그는 군대를 개혁했고 외교적 사명을 띠고 외국으로 자주 여행을 다니기도 했다. 당시 이탈리아의 정치 상황은 너덜너덜한 양탄자와 비슷했다. 수많은 도시 국가들이 서로 경쟁을 벌였을 뿐 아니라 프랑스와 스페인,
그리고 교황의 권력력이 이탈리아 땅을 끊임없이 전쟁과 약탈의 참화 속으로 몰아넣고 있었다. 당시의 사건들은 비범한 정신적 환경과 함께 대두했다. 인간의 구원을 내세에서만 찾으려고 하는 중세의 정신은 사라지고 이제 사람들은 삶의 의미와 목표를 지금 이 순간 이 자리에서 찾으려고 했다. 고대가 끝나고 한참 뒤에야 다시 개인의 특수성과 독창성으로 시선을 돌리게 되었다. 미술과 문학, 건축, 학문이 세상에 대한 이런 생기 있고 호기심 어린 시선을 포착했다. 미켈란젤로는 몸의 숭배를 불러일으킨 다비드상을 조각했고 티치아노와 조르존에 안드레아 만테냐는 후대의 길이 남을 명화를 그렸다. 만능 천재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회화뿐 아니라 해부학과 공학에서도 선구자적 업적을 일구어냈다. 얼마 뒤 조르조 바사리는 위대한 예술가의 삶을 기록한 전기에서 이 시기를 하나로 아우를 수 있는 이름을 찾아냈다. 르네상스였다. 이러한 정신적 환경 속에서 사회에 대한 물음이 새롭게 제기되는 것은 피할 수 없었다. 개인을 향하던 시선이 공동의 정체성과 한 민족 공통의 문화유산으로도 향했다. 이로써 민족에 대한 이념이 처음으로 탄생했다. 이탈리아 민족에게는 무엇이 최선일까? 좋은 국가는 어떤 모습일까? 당시에는 공화정을 표방한 이탈리아의 많은 도시 국가들을 독재자나 몇몇 유력 가문이 장악하고 있었다. 반면에 끊임없이 이탈리아를 넘보는 프랑스에서는 봉건제도의 몰락과 함께 절대왕정이라고 하는 새로운 통치 형태가 부각되고 있었다. 1512년 마키아벨리의 정치 경력은 급작스럽게 마침표를 찍었다. 프라토 전투의 패배로 피렌체 공화정이 무너진 것이다. 그 전에 마키아벨리가 추진했던 군대 개혁은 실패로 돌아갔다. 큰 용병을 사들여 군대를 유지하던 당시의 관례를 무시하고 병역 의무가 있는 시민들로 구성된 시민군을 모집했던 것이다. 어쨌든 피렌체 공화정이 붕괴되자 메디치 가문이 다시 도시로 돌아와 권력을 잡았다. 마키아벨리는 세 권력자에 대한 반란 공모 혐의로 수감되어 고문을 당했다. 결국 풀려나긴 했지만 추방당하고 말았다. 도시 성문 앞에 자그마한 문중 장원이 있었는데 그는 그곳으로 낙향해서 강요된 시골 생활에 매진했다. 그러나 마키아벨리는 그렇게 한가하게만 지낼 사람이 아니었다. 부지런히 지인들에게 편지를 보내고 글을 쓰기 시작했다. 역사와 국가 철학에 대한 글뿐 아니라 시와 희곡도 썼다. 희극 나 만드라골라는 당시 꽤 유명한 작품이었다. 한 친구에게 보낸 마키아벨리의 편지에는 그의 일상이 드러나 있다. 당시 44살로 일찍 은퇴 생활에 들어간 그는 해가 뜰 무렵에 일어나 숲으로 가서 숲에서 일하는 사람들과 어울렸다. 오전 느지막한 무렵에는 단테와 페트라르카의 작품을 읽으며 그들의 연애 행각을 즐겼다. 그 다음에는 주점으로 가서 여행자들에게 최근에 세상 돌아가는 소식을 들었다. 그리고 집에서 점심을 해결한 다음 다시 주점으로 향했다. 술집 주인과 정육점 주인, 방앗간 주인과 카드놀이를 했는데 이 놀이는 대개 격렬한 드자비로 끝나기 일쑤였다. 이 부분에 대해 마키아벨리는 이렇게 썼다. 내 심장에 곰팡이가 피지 않으려면 그런 타락이 필요했네. 저녁에는 낮에 입었던 허름하고 지저분한 옷을 벗고 격식에 맞게 화려한 궁정 의상으로 갈아입은 제 작업실로 들어가 저술 활동에 매진했다. 같은 편지에서 마키아벨리는 군주론이라는 제목의 작품을 언급했다. 과거에 내 기발한 생각이 자네 마음에 든 적이 있다면 아마 이 책도 과히 나쁘지는 않을 걸세. 마키아벨리는 분열된 조국의 통일을 원했다. 군주론은 안정된 국가 조직 속에서 통일에 이르는 방법을 제시한 그 나름의 전망이었다. 통일은 강한 남자에 의해 이루어져야 하고 군주론은 그 남자를 위한 지침서였다. 마키아벨리는 여행 중에 권력의 굶주린 체살의 보르자라는 남자를 만나 강한 인상을 받았다. 보르자의 모토는 카이사르 아니면 무였다. 그렇다면 이 보르자가 강한 남자의 전형이었을까? 군주론에 묘사된 권력 획득과 유지 방법을 보르자의 실제 행동과 비교해보면 그를 본보기로 삼았을 법하다. 보르자는 한때 사나운 용맹부대를 거칠게 몰아붙여 이탈리아의 상당 부분을 수중에 넣었고 교황청과 수많은 제후들의 권력을 와해시키거나 짓눌렀다. 심지어 이탈리아 전역이 그의 발 아래 무릎을 꿇을 것 같았다. 체살의 보르자는 잔인함과 폭력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아니었다. 자신이 정복한 지역을 전제군주 방식으로 다스렸고 수많은 정적을 하수인을 시켜 죽이거나 아니면 자신이 직접 살해했다. 이러한 행동은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에 나오는 충고를 떠올리게 한다. 군주는 온화해 보이도록 노력해야 하지만 경우에 따라 잔혹함과 폭력을 행사할 때는 주저하지 말아야 한다.
군주로는 마키아벨리의 자기 추천서이기도 했다. 그는 피렌체의 공직을 얻고자 끊임없이 문을 두드리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런 측면에서 그가 이 작품을 당시 막강한 권세를 누리고 있던 로렌초 대 메디치에게 헌정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다. 로렌초가 자신을 망명지에서 빼내줄 거라고 기대했던 것이다. 그 면에서 군주로는 피렌체 정부의 정치 고문 자리를 노린 지원서였다. 그러나 개인의 바람대로 흘러가지 않는 것이 세상사였다. 그는 죽을 때까지 다시는 정치 무대를 밟지 못했고 그가 받은 것이라고는 피렌체의 역사를 지필해달라는 주문뿐이었다. 군주로는 1532년, 그러니까 마키아벨리가 죽은 지 5년 만에 출간되었다. 이 책에서 뽑아낼 수 있는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한다는 메시지, 즉 군주는 국가의 안녕을 위해 범죄도 저질러야 하고 저지를 수 있다는 메시지는 곧 이 작품과 저자에게 좋지 않은 평판을 안겨주었다. 이 책의 목표가 신앙을 북돋는 것이 아니라 정돈된 국가를 만드는 것이라는 사실도 나쁜 평판을 받은 한 가지 이유였다. 마키아벨리에게 정치적 행위의 토대는 종교적 윤리에 따르는 당위로서의 인간이 아니라 실제 현실 속에서의 인간이었다. 그가 목적을 위해 폭력이라는 수단까지도 마다하지 말라고 충고한 데에는 다 그만한 이유가 있었다. 그에는 무엇보다 불안정한 시대에 안정된 국가를 만드는 것이 지상 과제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마키아벨리가 그리는 군주는 온갖 폭압을 행사하면서도 시민들의 재산을 존중했다. 세상 어디서나 강력하고 안정된 국가에 대한 요구가 있는 곳이면 언제나 마키아벨리의 책이 인기를 누린다. 하지만 이런 인기도 결국엔 다음과 같은 물음으로 귀결된다. 수단을 정당화하는 목적이 과연 얼마만큼 정당한가? 악을 악으로 물리친다면 도덕이 설 자리는 어디인가? 인간과 세상에 대해 어떤 환상도 갖지 않았던 마키아벨리는 인간의 행동에서 모든 도덕적인 것을 배척할 수 있고 배척해야 한다고 생각했고, 그로써 목적을 수단 위에 놓았다. 도덕적 기준 없이 행동하는 인간은 세상을 얼마나 삭막하게 느낄까? 만일 누군가 주점에서 카드놀이를 하는 마키아벨리에게 이렇게 물었다면 그는 뭐라고 대답했을까? 니콜로, 당신은 악을 악으로 물리쳐야 한다고 했지만 인간은 가능한 한 선으로 악을 물리치려고 해야 하지 않겠소? 어쩌면 마키아벨리는 카드에서 눈을 떼고 꿈꾸듯이 창밖을 내다보며 이렇게 대답했을지 모른다. 그래 보시오. 하지만 내 생각엔 그 과정에서 이런저런 악행을 저지르게 되지나 않을까 두렵소. 그러고는 잠시 후 덧붙일 것이다. 안타깝지만 마키아벨리의 군주로는 모든 윤리적, 종교적 양심의 가책을 일찌감치 저버린 군주들을 위한 도구인 동시에 의심할 필요도 없이 명명백백한 악이 때로는 선보다 더 필요하다고 믿게끔 하는 책이다. 이것이 바로 군주론의 진정한 힘이자 독이며 마키아벨리는 이 책을 통해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것들을 실행하도록 가르쳤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은 이를 통해 부정한 발상들을 받아들일 수 있게 조율되었으며 이는 우리가 부정한 행동들을 실행에 옮기게 한다. 마키아벨리는 마치 양의 탈을 쓴 늑대와 같은 권력에 목마른 추기경과 교황을 포함한 종교의 많은 타락상을 직접 목격했고 권력자들의 냉혹하고 잔인무도한 면모를 고스란히 겪기까지 했다. 훗날 반역죄의 누명을 쓰고 감금되었을 때는 죄를 자백하도록 스트라파도라는 형벌을 받기도 했다. 이 형벌은 양팔목을 뒤로 결박하고 그 밧줄을 천장에 매달린 도르래에 연결해 사람을 공중에 매달았다가 몇 번이고 바닥에 내동댕이 치는 것이었다. 그는 바닥에 부딪힐 때마다 어깨가 빠지는 극한 고통에 시달려야 했다. 마키아벨리는 진정으로 악을 이해한 사람이다. 세상 다른 시기를 살아간 많은 이들은 자신이 직접 겪고 보아온 그들만의 다양한 악을 나열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제각기 다른 악 가운데 무엇이 더하고 덜한지 비교하는 것은 어려울 것이다. 그런데 마키아벨리는 그들과 달리 바로 눈앞에서 악과 마주하고 심지어 악을 향해 미소 지었다. 세상에 존재하는 수많은 악과 마키아벨리가 소개하는 악이 구별되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우리에게 윙크와 함께 친근한 미소를 보내는 악이 바로 군주론의 실체이다. 군주론은 한마디로 충격 그 자체이다. 단순한 충격이 아닌 몹시도 교활한 충격이다. 마키아벨리는 독자들의 의식 속에 혼돈을 유도했다. 그 혼돈을 이끌어내는 무기는 다름 아니라 군주론에 담긴 그의 글이다. 그는 혹시라도 남이 들을까 조심스레 속삭여 말할 내용들을 글로 명확하게 언급했고 남들이 생각하기조차 꺼리는 것 또한 은밀하게 속삭이며 전하고자 했다. 마키아벨리는 모든 사람은 신의를 지키며 정직하게 살아가는 군주의 모습이 칭송받아야 한다는데 동의할 것이다라며 조심스레 이야기를 꺼낸다. 마키아벨리는 현세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유심히 관찰할 것을 권했다. 실제로 우리가 알고 있는 이른바 위협을 세운 군주들은 신의를 저버렸던 이들이었다. 해로운 결과를 초래하는데도
단순히 신의를 지키고자 행동하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다. 막 세상 모든 이가 신의를 지킨다면 이 가르침은 분명히 옳다고 할 수 없다. 하지만 모든 이가 사악하고 당신에게 신뢰 따위는 기대하지도 않는다면 당신 또한 그들을 신뢰할 필요가 있을까? 단지 편의를 도모하고자 신뢰를 저버리라고 하는 것은 아니다. 마키아벨리는 선하다는 것 자체를 너무나도 철없는 발상이라고 여겼다. 그러한 관점에서 그는 성공적인 군주는 진심으로 선하고자 노력하기보다 그저 남들에게 선하게 보이는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들 알다시피 사람들은 외관적인 부분에 쉽게 속는다. 군주에게는 바로 그런 속임수가 필요하므로 이것은 완벽한 군주가 되기 위한 하나의 기술인 셈이다. 그래서 마키아벨리는 군주란 훌륭한 거짓말쟁이이자 위선자가 되어야 한다고 가르쳤다. 그는 군주가 위에 나열된 덕목들을 반드시 갖춰야 할 필요는 없지만 그러한 덕목을 갖추었음을 타인들에게 보여줄 필요는 있다고 했다. 심지어 그 덕목들을 갖추고 늘 유지하는 것은 오히려 군주에게 해가 된다고 주장했다. 또 반면에 그러한 덕목들을 단지 보여주기 위해 갖추는 것은 군주에게 유용하다고 했다. 이에 따르면 군주는 자비롭고 신뢰할 만하고 인도적이고 정직하며 또한 신앙심이 깊은 척 행동하는 동시에 한편으로 잔인하고 신의가 없고 야만적이고 부정직하며 신성을 더럽힐 필요가 있을 때는 반드시 그 필요를 충족시켜야 한다. 필요는 창조의 어머니라고 했다. 군주는 타인들에게 어질게 보이기 위해서라면 설령 그 어떠한 악한 방법일지라도 반드시 창조해야만 한다. 이는 마키아벨리식 행동 강령의 두 번째 가르침으로 연결된다. 군주가 반드시 명심해야 할 것은 필요한 5가지 덕목을 완전히 충족하지 못하면서 그럴듯하게 말만 내뱉어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군주는 항상 타인에게 완벽한 자비와 신뢰, 정직, 인도, 그리고 깊은 신앙심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 특히 제일 마지막 덕목인 신앙심은 반드시 필요한 덕목이다. 사람들은 보통 자신의 군주가 얼마나 신앙심이 깊은지 지켜볼 수는 있지만 군주가 실제로는 어떤지 직접 확인할 방법은 없다. 절실한 신앙심을 보여줌으로써 나머지 4가지 덕목들에 대해서도 저절로 긍정적 평가를 얻고 특히나 신앙심을 중시하는 이들에게서 더욱 전폭적인 지지를 이끌어낼 수 있다. 정치에서는 세월이 지나도 절대로 변하지 않는 것들이 있다. 현재 정치인들이 대국민 성명을 발표할 때 의례적으로 신앙심을 강조하며 국민에게 호소하는 것이 바로 그 신뢰이다. 그러나 마키아벨리가 군주론을 통해 전하고자 한 가르침은 단지 그러한 양면성에 국한되지 않으며 군주론으로 말미암은 실제적인 피해는 상상을 불허할 정도로 심각하다. 물론 마키아벨리가 목적을 위해서라면 악을 행해도 된다라고 가르쳤다고 확언할 수는 없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이득을 줄 수 있는 악은 허락된다라는 그의 가르침은 훨씬 더 파괴적이다. 군주론은 과정이야 어떠하든 간에 결과가 득이 되고 선행으로 여겨진다면 그 자체로는 명백히 범죄이며 부정한 악이라 할지라도 쉽게 용서되고 심지어 칭송될 수 있다고 독자들을 현혹한다. 이에 따르면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것이 어떤 형태로든 이득이 된다고 생각하면 당사자는 아무런 제약을 받지 않고 악을 행할 수 있게 된다. 그러므로 공산주의의 영광스러운 결말을 위해서라면 어떤 잔인무도한 수단도 정당화된다고 믿었던 대표적인 무신론자 레닌이 군주론을 최고의 책으로 꼽는 것도 놀랄 일은 아니라고 하겠다. 선을 위해 악을 행한다는 유혹에 빠지는 것은 과거 20세기의 아수라장으로 돌아가려는 자살 행위와도 같다. 비록 세월이 지나며 그 혼돈의 의미가 조금씩 퇴색해버렸지만 그것을 경험했던 이들에게 20세기 당시의 악몽은 마치 지옥과도 같은 끔찍한 시기였다. 그런 지옥과도 같은 파멸의 경험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반드시 배워야 하는 교훈이 있다. 바로 불확실한 선을 좇고자 행하기 시작한 악이 점차 더 악한 행위도 서슴지 않게 하며 언젠가는 하찮은 목적을 위해서도 서슴지 않고 악을 행하게끔 한다는 것이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 선을 위해 악을 행한다는 것이 허용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필요한 선택이었다는 주장을 받아들이려면 반드시 신과 영혼 그리고 사후 영생을 부정해야 한다는 전제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이것이 바로 마키아벨리가 주장한 바이며 또한 그의 가르침이 빚어내는 궁극적인 효과이기도 하다. 마키아벨리는 우리 삶의 기준을 단순히 무엇이 옳은가 혹은 남들이 무엇을 옳다고 충고하는가에 두기보다는 무엇이 더 효과적인가를 판단하여 스스로 자신의 삶을 이끌어야 한다라고 충고했다. 이와 더불어 종교를 막론하고 절대적인 선을 행하고 싶다면 악한 이들 중에서도 가장 사악한 이가 되어라. 결국 권력을 유지하고 싶은 군주에게 필요한 것은 선하지 않은 것, 즉 악해지는 법을 배우는 것이다. 그리고 필요에 따라 악을 적절히 사용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다라고 가르쳤다. 마키아벨리가 기독교를 배척한 이유는 종교가 하늘에 있는 상상의 나라를 꿈꾸는데 인간의 에너지를 허비하게 하여 이 세상을 더욱 평화롭고 편안하고 즐거움이 넘치는 삶의 터전으로 만들고자 하는 그들의 노력을 저해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또한 그는 기독교가 윤리적 규율로 인간의 두 손을 꽁꽁 묶어버리고 천국과 지옥이라는 당근과 채찍을 이용해
인간들이 더더욱 필요악을 행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존재라고 주장했다. 마키아벨리가 군주론을 집필하여 세상에 내놓은 이후 500년 동안 서양 역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세속주의와 기독교 간의 대립은 끊이지 않았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군주론은 세상을 망친 모든 책 가운데 가장 주목해야 할 책이다. 마키아벨리가 1513년경에 집필하고 1532년에 출간된 군주론은 근대 정치사상의 기원을 연 획기적인 저술로 평가된다. 이 책은 당시 이탈리아 반도를 둘러싼 복잡한 권력 다툼 속에서 어떻게 하면 새로운 통치자가 권력을 획득하고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가라는 실용적 문제를 날카롭게 파고들었다. 전통적인 도덕 윤리 기준을 뛰어넘어 국가의 번영과 군주의 권력 유지가 최우선이라는 냉혹한 현실주의를 드러내기 때문에 흔히 목적을 위해서라면 수단을 가리지 않는다라는 부정적 이미지로 마키아벨리가 회자되곤 한다. 하지만 실제로 책을 읽어보면 저자가 단순히 악을 옹호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 권력의 작동 원리를 적나라하게 파헤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나는 군주론을 통해 정치와 도덕의 갈림길 그리고 권력의 본질에 대한 깊은 통찰을 얻게 되었다. 군주론은 15세기 후반에서 16세기 초반 이탈리아 반도가 분열된 상황에서 탄생했다. 피렌체 공화국의 외교관이었던 마키아벨리는 메디치 가문이 복귀하면서 실각해버리고 유배와 투옥을 거친 뒤에야 이 책을 완성한다. 다시 말해 그는 이탈리아가 여러 소국과 외세에 의해 끊임없이 침략받고 굴욕을 당하던 혼란이 한복판에서 강력한 군주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되었다. 이 책은 이러한 시대적 배경을 반영하듯 이탈리아 반도의 혼란을 중식하고 통일을 이끌 수 있는 통치자는 어떻게 권력을 잡고 지켜나갈 것인가 라는 매우 현실적이고 긴박한 문제를 다룬다. 따라서 군주론은 단순한 정치 철학 서적이 아니라 마키아벨리가 직접 보고 듣고 겪은 경험과 관찰을 바탕으로 쓴 정치 실전 매뉴얼에 가깝다. 마키아벨리 사상을 꿰뚫는 핵심 개념은 덕으로 번역되기도 하는 비르투와 운명, 행운, 기회 등을 의미하는 포르투나다. 비르투는 전통적인 덕성과는 다소 다른 의미로 과감함, 결단력, 정치적 수완, 용맹, 지략 등 실천적 능력을 가리킨다. 즉 국가와 권력의 목표를 위해 필요한 능동적 역량이다. 포르투나는 인간의 통제를 벗어난 운, 상황, 시대적 흐름을 말한다. 마키아벨리는 이를 변덕스러운 여성에 비유하며 과감히 맞서거나 기회를 포착하지 못하면 쉽게 당할 수 있다고 본다. 결국 성공적인 군주는 비르투를 제대로 발휘하여 포르투나를 통제하거나 기회를 포착해야 한다고 마키아벨리는 강조한다. 이는 도덕적 선함과는 구별되는 오직 정치적 유능함을 뜻하는 개념이다. 내가 느낀 바로는 이는 정치 현장에서 도덕보다 실용을 앞세우는 마키아벨리의 관점을 명확히 보여주는 지점이었다. 군주론에서 가장 널리 알려진 주장 중 하나는 군주가 사랑받는 편이 나은가 아니면 두려움을 주는 편이 나은가 라는 질문이다. 마키아벨리는 두려움을 주는 것이 사랑받는 것보다 안전하다라고 결론 짓는다. 인간은 이기적이고 변덕스럽기 때문에 사랑에 기반한 충성은 언제든 배반으로 돌아설 수 있지만 두려움에 기반한 충성은 훨씬 안정적이라는 것이다. 물론 마키아벨리는 여기서 잔혹함과 공포 정치를 무조건 옹호하진 않는다. 무자비한 폭력과 학정으로 백성들의 증오를 사는 것은 오히려 위험하다고 경고한다. 즉 군주에게 필요한 것은 적절한 공포심을 심어주되 백성들의 재산과 명예를 함부로 침범하지 않아야 한다는 절묘한 균형 감각이다. 이 부분을 읽으며 현실 정치에서 실제로 지도자들이 많이 쓰는 방식이 이런 것 아닐까 싶어서 묘한 씁쓸함을 느꼈다. 인간의 이기심을 냉정하게 바라보며 그것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고민하는 마키아벨리의 분석은 수세기가 지나서도 여전히 설득력을 지닌다. 마키아벨리의 이름이 권모술수, 무자비한 정치의 대명사처럼 쓰이게 된 데에는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한다라는 통념이 크게 작용했다. 그런데 이 문장을 군주론 원문에서 그대로 찾아볼 수는 없다. 하지만 내용 전반이 권력 유지와 국가 생존을 위해 비도덕적 수단을 쓸 수도 있다는 취지를 내포하고 있으므로 세간의 오해가 전적으로 틀린 것만은 아니다. 마키아벨리는 좋은 결과를 위해서라면 거짓말, 배신, 폭력 등도 때로는 허용될 수 있다고 본다. 그의 출발점은 언제나 군주의 안정, 국가의 안전이다. 만일 의를 지키려다 나라가 망하면 군주의 책임이 더 크며 그것은 올바른 정치가 아니라는 논리다. 나는 이 대목을 보며 현대 윤리의 관점에서는 다소 받아들이기 어려운 냉혹한 주장이지만 외교와 국제정치의 영역에서 명분보다 실리를 우선시하는 결정이 얼마나 빈번한지 생각해보았다. 마키아벨리가 도덕적 절대주의가 아닌 정치적 상대주의 관점에서 실천적 재현을 한 것임을 이해하면 단순히 그를 악인으로 매도하기 어려워진다. 한편 마키아벨리가 개인적으로는 공화정을 지지했다는 점도 흥미롭다. 그가 다른 저작인 리비우스 논고 등에서 공화정의 장점을 적극적으로 옹호했다는 사실이 그것을 입증한다. 그렇다면 왜 군주론에서는 군주에게 권력 획득과 유지를 위한 노하우를 가르치는 것일까? 이에 대한 한 해석은 마키아벨리가 이탈리아의 분열 상황을 너무나 절실하게 느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강력한 군주가 등장해 외세로부터 이탈리아를 지키고 통일을 이뤄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했다는 것이다. 즉 공화제를 이상으로 삼되 당장 이 혼돈 속에서 살아남고 번영을 누리기 위해서는 군주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보았을 수 있다. 나는 이 점에서 마키아벨리가 결코 권력지상주의자만은 아니었음을 새삼 깨달았다. 그의 정치적 현실주의는 절대적인 왕정을 영구적으로 지지한 게 아니라 시급한 시대 상황에서 이뤄질 수 있는 최적의 해법을 모색한 결과물이라는 해석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마키아벨리가 살던 시대와 오늘날은 정치 사회 구조가 크게 달라졌지만 군주론에서 제시되는 통찰은 여전히 유효한 면이 많다. 특히 다음과 같은 점들이 현대적 시사점을 지닌다.
현대 민주주의 사회에서도 지도자가 공익을 위해 도덕적 고민 없이 특정 정책을 밀어붙이는 일이 종종 발생한다. 정책 효과와 수단의 적절성 사이에서 어느 선까지 허용될 수 있을지 논쟁은 끝나지 않는다. 조직관리나 리더십 이론에서도 두려움을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중요한 화두다. 마키아벨리는 사랑받기만 하는 지도자는 쉽게 무너질 수 있으며 두려움을 적절히 활용하는 지도자가 효율과 충성을 끌어낼 수 있다고 말한다. 현대 사회 역시 기술 발전과 국제 정세 변화가 끊임없이 일어나기 때문에 유연하고 능동적인 대응 능력이 지도자에게 필수적이다. 운과 상황은 언제나 예측 불가능하며 잡아채지 못하면 한순간에 몰락할 수 있다. 이처럼 마키아벨리의 비윤리적인 듯한 처방이 여전히 무게감 있게 다가오는 것은 정치의 세계가 본질적으로 힘의 논리에 의해 작동한다는 사실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군주론을 읽으면서 정치라는 행위가 얼마나 냉혹한 현실에 기반해 있는지 새삼 실감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바라는 선하고 정의로운 정치라는 이상은 권력의 본질을 직시하지 않고는 성립하기 어렵다. 마키아벨리의 날카로운 통찰은 정치는 결코 순수한 윤리의 영역이 아니면 힘과 결과가 더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때도 많다. 라는 사실을 끊임없이 환기해준다. 이는 한편으로 매우 불편하고 심지어 절망적인 깨달음이기도 하다. 그러나 마키아벨리는 단순히 정치는 본래 더럽고 추악하다고 비관하는 게 아니라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실질적으로 성취를 이룰 수 있는가를 집요하게 탐구한다. 바로 이 지점이 그가 여전히 고전으로서 읽히는 이유다. 윤리나 신념만으로 정치를 설명하기에는 현실이 복잡하고 잔혹하기에 실용적 접근도 필수적임을 그는 강조한다. 니콜로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은 정치란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 대해 가장 노골적이고 직설적인 해답을 제시한 작품이라 할 수 있다. 인간의 본성, 권력의 속성, 그리고 국가의 생존에 필요한 기술을 솔직담백하게 풀어냈기에 오늘날에도 정치를 논할 때 반드시 거론되는 고전이다. 물론 이 책이 내세우는 처방은 상대적으로 냉혹하고 윤리적으로 불편한 부분이 많다. 착한 정치만으로는 나라가 지탱되지 않는다 라는 사실을 마키아벨리는 목격했고 이를 가감없이 전해주었다. 그러나 그 냉혹함 속에는 이탈리아 반도의 통일과 번영을 바라는 애국자 마키아벨리의 현실적 고뇌가 자리하며 동시에 올바른 리더십에 대해 반추할 기회를 제공한다. 내가 마키아벨리에게서 얻은 가장 큰 교훈은 정치란 이상과 현실이 타협하는 과정이라는 점이다. 이상이 전혀 없는 순수 현실주의도 문제고 현실을 외면한 공허한 이상주의도 문제다. 군주론을 통해 우리는 현실 정치의 차가운 논리를 배우되 그것이 모든 것을 합리화하는 만능 열쇠로 삼아선 안 될 것이다. 마키아벨리는 우리가 마주한 권력의 민낯을 직시하라고 말할 뿐 그것을 절대 선으로 미화하라고 하진 않는다. 궁극적으로는 그 냉정한 분석 위에서 어떤 정치와 어떤 리더십이 진정으로 공동체를 이롭게 할 것인지 고민해야 한다는 뜻으로 읽힌다. 이처럼 군주론은 한편으로는 권모술서의 교과서처럼 보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국가의 안정을 위한 치열한 현실주의의 산물이다. 오늘날 정치에서도 마키아벨리의 통찰은 여전히 생생하게 적용되고 있으며 그의 이름이 종종 부정적인 뜻으로 쓰이는 데는 이유가 있긴 하지만 그 이면에는 정치의 잔혹한 작동 원리, 라는 씁쓸한 진실이 자리하고 있다는 점을 무시하기 어렵다. 결국 이 책을 읽고 나면 우리는 정치라는 세계를 더욱 복합적이고 솔직한 시선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게 된다. 니콜로 마키아벨리는 정치 철학과 전략에 대한 통찰력으로 유명한 이탈리아의 외교관, 정치가, 역사가, 철학자입니다. 그의 가장 유명한 작품은 군주론이며 그의 이름은 때때로 계산된 권모술수, 권력 추구와 관련된 현실주의적인 접근 방식을 나타내는 마키아벨리즘으로 환기됩니다. 다음은 마키아벨리의 다양한 작품과 연설에서 뽑은 100가지 명언입니다. 목적이 정당하다면 수단은 무엇이든 정당화된다. 군주는 자신이 두려워하는 것보다 사랑받는 것이 더 중요하지만 둘 다 가질 수 없다면 두려워하는 것이 낫다. 사람은 새로운 혜택을 받을 때보다 오랜 혜택을 잃어버릴 때 더 큰 고통을 느낀다. 가장 좋은 요새는 사람들의 사랑이다. 지혜로운 군주는 기회를 창조하는 자이며 기다리는 자가 아니다. 살아있는 동안에는 존경받고 죽은 후에는 기억되는 것이 최고의 명예다. 운명은 강에 비유할 수 있다. 그것은 때로는 범람하여 모든 것을 파괴하고 때로는 그렇지 않다. 하지만 용감한 자는 항상 그것을 통제하려 한다.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라. 변화 없이는 진보도 없다. 여러분의 적을 용서해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것이 가장 좋은 복수다. 인간은 그가 만들어내는 역사에 의해 기억될 것이다. 모든 사람은 보는 것을 믿지만 느끼는 것만이 그들을 확신시킨다. 현명한 사람은 자신의 복을 타인의 복에서 찾는다. 사람들은 자신의 재산보다 목숨을 덜 소중히 여긴다. 승리는 가장 끈기 있는 자에게 속한다.
이익이 있을 때는 친구가 많지만 재난이 닥치면 혼자가 된다. 위대한 것을 이루고자 하는 자는 모든 것을 감행해야 한다. 행운은 변덕스럽기 때문에 그녀의 총애를 받기 위해서는 변화에 적응해야 한다.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선택할 수는 없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선택된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인간은 원하는 것을 가지고 있는 한 만족하지 못한다. 가장 위험한 것은 반쯤의 개혁이다. 사랑과 두려움을 동시에 불러일으키는 것은 어렵다. 따라서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면 두려움을 택해야 한다. 군주는 자신이 말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어야 한다. 대중은 정치적 동물이다. 그들은 진실보다는 환상을 더 좋아한다. 군주는 친구와 적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용기는 두려움을 이기는데 필요한 첫 번째 품성이다. 과거에 존재했던 위대한 것들을 공부함으로써 미래의 위대함을 준비할 수 있다. 신중한 모험은 용기로 여겨진다. 시간은 모든 것을 가져가지만 끝내주는 것도 있다. 사람들은 보통 자신의 이익에 반하는 것보다 자신의 이익에 도움이 되는 것을 더 쉽게 믿는다. 성공을 위해선 무엇이든 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가장 위대한 명성은 위험을 무릅쓰고 얻어진다. 정치에서는 상황에 따라 다르게 행동하는 것이 필요하다. 진정한 용기는 위험을 무릅쓰고도 차분함을 잃지 않는 것이다. 사람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모든 것을 할 준비가 되어 있다. 시간은 모든 상처를 치유한다. 사람들은 어려운 시기에 가장 강하게 나타난다. 진정한 권력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데 있다. 부와 명예는 끊임없는 노력과 희생을 요구한다. 진정한 리더는 불확실한 시기에도 결단력을 가진다. 혁신은 위험하지만 필수적이다. 군주는 누구보다도 현명해야 한다. 말보다 행동이 중요하다. 가장 좋은 방어는 공격이다. 명예로운 생활은 가장 좋은 삶이다. 불행을 겪는 것은 삶의 일부이다. 가장 큰 힘은 자기 자신을 제어하는 데 있다. 의심할 때는 가장 조심해야 한다. 실수에서 배우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다. 인간은 그가 경험하는 것에 의해 정의된다. 사랑은 쉽게 변하나 존경은 끈기 있게 지속된다. 우리의 운명은 우리의 손에 있다. 가장 위대한 성공은 가장 큰 실패에서 온다. 선을 행하라. 그러나 선이 당신을 파멸로 이끌지 않도록 조심하라. 사람들은 거의 항상 자기가 믿고 싶어 하는 것만을 믿는다. 어떤 것이 옳은지, 어떤 것이 필요한지를 구분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다. 모든 것은 변한다. 변하지 않는 것은 변화 자체뿐이다. 힘은 결코 유지되어서는 안 된다. 그것은 항상 사용되어야 한다. 자유를 지키기 위해 우리는 용감해야 한다. 사람들은 종종 자신의 환상을 현실보다 더 사랑한다. 소수의 믿음직한 친구가 많은 수의 애매모호한 동맹보다 낫다. 세상은 강자와 약자로 나뉜다. 강자는 규칙을 만들고 약자는 그것을 따른다. 위대한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위대한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 인생은 짧다. 하지만 영광은 영원하다. 위기는 사람들을 시험하고 진정한 지도자를 만든다. 악은 빠르게 행해야 하고 선은 천천히 행해야 한다. 지혜로운 자는 기회를 잡고 용감한 자는 그것을 창조한다. 타인의 실수는 가장 좋은 교훈이다. 무지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진정한 적을 알아보지 못하게 한다. 죽음을 두려워하는 자는 결코 자유롭게 살 수 없다. 위험을 예상하는 것이 최선의 방어이다. 명예를 위해 싸우는 자는 결코 완전히 패배하지 않는다. 가장 강력한 무기는 인간의 정신이다. 자신의 운명을 통제하는 자만이 진정으로 자유롭다. 통치자는 그의 민족의 거울이다. 사람들은 자신들이 이해할 수 없는 것을 두려워한다. 가장 큰 적은 자신의 내부에 있다. 변화는 항상 기회를 가져온다. 절망하는 자에게는 아무것도 불가능하지 않다.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지는 자만이 역사를 만든다. 인간은 그의 생각으로 자신을 만든다. 행동하지 않는 지식은 무용하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다. 자신감은 성공의 첫걸음이다. 가장 어려운 결정은 종종 가장 옳은 결정이다.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필요한 일을 해야 한다. 힘은 두려움에서 나온다. 지도자는 미래를 볼 수 있어야 한다. 사람들은 그들이 알고 싶어하는 것만 알고 싶어한다. 유연성은 생존의 핵심이다. 실패는 성공으로 가는 길에 있는 휴게소일 뿐이다. 가장 강한 자만이 살아남는다. 배움은 결코 시간 낭비가 아니다. 인생은 항상 두 가지 선택 사이에서 이루어진다. 행동하거나 후회하거나. 의지가 강한 자만이 운명을 극복할 수 있다. 지도자는 미래를 준비하는 자이다. 과거는 미래를 이해하는 열쇠이다. 진정한 친구는 위기의 순간에 알아본다. 자신감이 부족한 자는 결코 큰 일을 이룰 수 없다. 사람은 자신의 믿음에 따라 살아간다. 모든 성공에는 그만한 가격이 따른다. 유용하게 보셨다면 이 주제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달아주세요. 이 비디오가 유용했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건강한 삶을 위한 더 많은 팁을 공유할 테니 계속해서 성필원 채널을 지켜봐 주세요. 감사합니다. 한 친구에게 보낸 편지. 로마 교황청에 피렌체 대사로 파견되어 있던 친구에게. 여기서 나는 해가 뜨면 일어나 숲으로 가네. 그곳에서 나무를 벌채시키고 있기 때문이지. 숲에는 두어 시간 머물러 있네. 그때까지의 작업을 다시 검토하기도 하고 일꾼들과 함께 어울리고 나면서 말일세. 이 친구들 손도 잘 다치고 툭하면 저희들끼리 싸우고
이웃마을 사람들과도 곧잘 다투곤 해서 도무지 사고가 그치지 않는 인간들이거든. 숲에서 나오면 옹달샘으로 가지. 그 샘가에 가서야 비로소 나는 내 자신의 시간을 갖게 된다네. 보통 책 한 권을 들고 가는데 단테나 페트라르카나 아니면 더 마음 편한 티블루스나 오비디우스 같은 시인들의 작품이지. 그리고 거기에 읊어져 있는 정열적인 연애라든가 시인 자신의 사랑을 읽고 내 자신의 그것들을 떠올리면서 잠시 그런 생각을 만끽하며 보낸다네. 그런 다음 한 길로 돌아서 선술집으로 가네. 거기서는 나그네들과 이야기를 나누지. 그들 나라의 새로운 사건에 관해서 물어보기도 하고 그들의 입으로 전해지는 정보에 귀를 기울이고 나면서 말일세. 그러면 사람들의 취향의 차이랄지 생각의 차이 같은 것을 알 수가 있다네. 그렁저렁하다가 식사 시간이 되면 집에 가서 가족들과 식탁에 둘러앉아 이 가난한 산장과 보잘것없는 재산이 허용해주는 식사를 들지. 식사가 끝나면 다시 선술집으로 돌아가네. 이 시간에 선술집 단골들은 포죽한 주인과 밀가루 장수와 두 사람의 벽돌공인데 이 친구들과 나는 그날이 끝날 때까지 크리커나 트릭트랙 놀이를 하면서 불안당이 되어 보낸다네. 카드와 주사위가 난무하는 동안 무수한 다툼이 벌어지고 욕설과 폭언이 터져나오고 생각할 수 있는 별별 짓궂은 짓은 다 자행되지. 거의 매번 돈을 걸기 때문에 우리가 질러대는 야만스런 목소리가 산 카시아노 마을에까지 들릴 정도라네. 이렇게 해서 나는 나의 뇌에 눌어붙은 곰팡이를 긁어내고 나를 향한 운명의 장난에 분노를 터뜨리는 것일세. 이처럼 내 자신을 짓밟는 것은 운명의 신이 나를 괴롭히는 것을 아직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있는지 시험하기 위해서 하네. 밤이 되면 집에 돌아가서 서재에 들어가는데 들어가기 전에 흙 같은 것으로 더러워진 평상복을 벗고 관복으로 갈아입네. 예절을 갖춘 복장으로 몸을 정제한 다음 옛사람들이 있는 옛 궁정에 입궐하지. 그곳에서 나는 그들의 친절한 영접을 받고 그 음식물, 나만을 위한 그것을 위해서 나의 삶을 점지받은 음식물을 먹는다네. 그곳에서 나는 부끄럼 없이 그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그들의 행위에 대한 이유를 물어보곤 하지. 그들도 인간다움을 그대로 드러내고 대답해준다네. 그렇게 보내는 4시간 동안 나는 전혀 지루함을 느끼지 않네. 모든 고뇌를 잊고 가난도 두렵지 않게 되고 죽음에 대한 공포도 느끼지 않게 되고 말일세. 그들의 세계에 전신전령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이겠지. 단테의 시구는 아니지만 들은 것도 생각하고 종합하여 정리하지 않는 한 과학이 되지 않는 것이니 나도 그들과의 대화를 군주론이라는 제목의 소논문으로 정리해보기로 했네. 거기서 나는 가능한 데까지 이 주제를 추구하고 분석해볼 참이네. 군주국이란 무엇인가? 어떤 종류가 있는가? 어떻게 하면 획득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보존할 수 있는가? 왜 상실하는가? 만일 자네가 지금까지 내 공상의 소산이 무엇 하나 마음에 들지 않았더라도 이것만은 마음에 안 들 턱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네. 그리고 군주들에게는, 특히 신흥 군주들에게는 받아들여질 것임에 틀림없을 줄 알고 있네. 시공을 초월한 마키아벨리와의 인터뷰. 고요한 숲길을 걷다가 문득 발길이 닿은 곳, 이끼 낀 나무 기둥 사이로 중세풍의 회랑이 살짝 모습을 드러낸다. 회랑 끝에는 고풍스러운 도래자 하나가 놓여있고 그 너머로는 한 남자가 무표정한 얼굴로 주변 풍경을 살피고 있다. 길가에 선 나는 문득 그가 니콜로 마키아벨리임을 직감한다. 16세기 이탈리아 피렌체 정치 사상가, 겉모술수로 유명한 인물, 그리고 군주론의 저자 말이다. 천천히 다가가 인사를 건네자 그는 입가에 희미한 미소를 띠며 나를 바라보았다. 성필원, 마키아벨리 선생님, 이렇게 뜻밖의 시공을 초월해 뵙게 되다니 영광입니다. 피렌체에서 정치 일선에 몸담으시고 여러 저작을 남기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혹시 제 소개부터 드려도 될까요? 마키아벨리, 부디 편하게 말씀하시죠. 저 또한 오래전 제 이름을 걸고 세간의 논쟁을 일으켰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이리로 오신 것도 쉽지 않았을 텐데 궁금한 것들이 많아 보이네요. 그렇습니다. 사실 선생님께 던질 질문이 너무 많습니다. 군주론이라든가 흔히 말하는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한다라는 해석이 현대에도 여전히 뜨거운 논쟁거리이거든요. 먼저 군주론을 쓰시게 된 배경이 궁금합니다. 제가 피렌체 공화국에서 일했을 때 대내외 정세가 몹시 혼란스러웠습니다. 메디치 가문은 권력을 놓았다가 다시 잡았고 프랑스와 스페인은 이탈리아 땅을 호시탐탐 노렸죠. 그 와중에 저는 외교관으로 때로는 군사 책임자로 활동했습니다만 결국 권세자들의 정치술 앞에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시리에 빠졌을 때 저는 오히려 군주는 어떻게 권력을 잡고 유지해야 하는가라는 주제를 구체적으로 써야겠다고 결심했죠. 그것이 군주론입니다. 흔히들 말하기를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은 독재자들에게 면죄부를 주는 책이다라고 합니다. 잔혹한 수단을 사용하더라도 권력을 유지해야 한다고 권장하는 듯한 인상을 주기 때문인데요.
이 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흥미로운 오해입니다. 저는 정치 현실을 날카롭게 분석하고 권력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실제적 조언을 제시하고자 했습니다. 단순히 독재를 찬양하거나 폭정을 권장한 것이 아니지요. 이탈리아 각 지역 군주들이 처절하게 서로를 견제하고 외세의 간섭을 받는 현실을 보면서 강력한 리더십이 없다면 국가가 무너질 수 있다는 절박함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잔혹한 수단이라도 잘 사용하는 것이 낫다고 쓴 것이지 무조건 폭력을 추구하거나 정당화한 건 아닙니다. 그래도 군주론에 담긴 메시지를 보면 군주는 사랑받기보다 두려움의 대상이 되는 편이 더 안전하다고 말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를 근거로 후세 사람들은 마키아벨리는 비윤리적이며 냉혹하다고 비판합니다. 자, 잘 들어보십시오. 세상이 이상적으로 돌아간다면 군주가 백성에게 사랑도 받고 존경도 받고 필요하면 두려움도 줄 수 있으면 좋겠지요. 하지만 역사는 언제나 이상적이지 않습니다. 사랑과 두려움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면 군주는 차라리 두려움을 택하는 편이 권력 유지에 안전하다는 말은 제가 현실주의적 판단을 했다는 뜻입니다. 또한 군주는 백성의 증오를 사지 않아야 한다는 강조도 분명히 해두었습니다. 무차별적 공포정치로 민심을 잃는 건 어리석다는 얘기죠. 저는 언제나 현실에서 출발했을 뿐입니다. 선생님이 주장하신 비르투와 포르투나 개념도 궁금합니다. 군주에게 필요한 덕목이라고 하면 흔히 도덕적 선을 떠올리는데 선생님께서는 좀 다른 의미로 쓰신 듯합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말하는 비르투란 근대적 의미의 도덕적 선함이 아니라 주어진 상황을 통제하고 자신의 의지를 관철할 수 있는 능력을 뜻합니다. 용기, 결단력, 통찰력 등을 포괄하지요. 포르투나는 운명이나 행운을 가리키는데 우리가 통제하기 어려운 외부적 변수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운명이 완전히 불가항력은 아니라고 봤습니다. 운명을 절반쯤은 통제할 수 있지만 나머지 절반은 어쩔 수 없다는 게 제 생각이죠. 군주라면 이 포르투나를 어떻게든 유리하게 조정하려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군주는 비르투를 극대화해 포르투나로부터 최대한 이익을 끌어내야 한다는 말씀이군요. 하지만 이는 근대 민주주의나 인권 개념과 상당히 어긋나는 면이 있지 않을까요? 저의 시대적 배경을 감안해야 합니다. 저는 15, 16세기 르네상스기의 이탈리아에서 내외로 분열되고 외세에 짓밟힐 위험에 처한 피렌체의 현실을 고민했습니다. 하나의 강력한 군주가 통일을 이룰 수 있다면 외부 세력으로부터도 자치권을 지켜낼 수 있겠다는 갈망도 있었고요. 현대 민주주의 관점에서 보면 제 조언이 반민주적으로 보일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당시 피렌체가 외세의 침략을 막고 존속하기 위해선 무엇이 필요했는가라는 구체적 맥락을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선생님은 피렌체에서 정치적인 박해를 받으셨다고 들었습니다. 메디치 가문이 돌아오면서 실각하시고 심지어 고문까지 당하셨다고요? 그런 경험들이 군주론에 반영된 부분도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저는 권력의 이동이라는 것이 얼마나 가혹하고 예측 불가한 것인지를 몸소 겪었습니다. 정치란 잔인한 면모를 지니고 있고 인간의 선함만을 믿기엔 세상이 결코 만만하지 않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 것이죠. 결국 저는 메디치 가문에 제 자신을 다시 인정받고자 했습니다. 내가 이토록 정치에 대해 잘 알고 있으니 당신들을 위해 봉사할 수 있다고 어필하는 목적도 군주론 지필에 깔려 있었을 겁니다. 가혹한 현실주의 일을 두고 오늘날 현실 정치의 선구자라는 칭호를 붙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정치적 음모와 배신을 합리화한다는 거센 비판이 지금도 이어지고 있지요. 실은 후대 독재자들이 마키아벨리에 따르면 권력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라 했다고 궤변을 펼치기도 했습니다. 이런 오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저는 단지 정치 세계에서 도덕적 이상만으로는 생존하기 어렵다고 말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이를 곡해하여 권력을 위해서는 무슨 짓을 해도 된다고 극단적으로 해석한다면 제가 의도한 것과는 거리가 있지요. 잘 사용된 잔혹함과 잘못 사용된 잔혹함을 구분해야 한다고 했듯이 국가나 공동체의 안정과 질서를 위한 결단과 단순히 개인의 야욕으로 자행되는 폭정은 엄연히 다릅니다. 하지만 그런 선의의 폭력이나 필요악을 실제로 어떻게 구분합니까? 지도자는 대명분을 내세워 언제든 폭력을 정당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군주는 국민의 지지를 잃어선 안 된다고 계속 강조합니다. 무자비한 폭력이 되풀이되면 결국 백성들의 증오를 사게 되고 그 정권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현실적으로도 유지 불가능하지요. 제가 제시한 전략들은 어디까지나 어떻게 하면 국가와 국민을 지켜내고 외부 위협으로부터 방어할 수 있는가라는 관점에서 설명된 것입니다. 누군가가 제 글을 자기 이익만을 위해 무차별적으로 권력을 휘두르라고 해석한다면 그것은 제 의도를 심각하게 왜곡하는 것입니다. 선생님 스스로는 군주론 이 사람들에게 현실적 통찰을 주는 정치 지침이 되기를 바랐던 것 같군요. 하지만 후세의 평가는 복잡합니다. 특히 윤리적 기준이 확립된 근대 더욱이
21세기를 사는 우리 입장에서는 선생님의 주장이 냉혹한 권력 정치로만 여겨지기도 합니다. 시대가 달라지면 평가는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정치 사상은 언제나 그 시대적 맥락을 깔고 있기 때문이죠. 한편으로는 여전히 세계 곳곳에서 권력 다툼과 국제 분쟁이 벌어지는 현실을 보십시오. 누가 힘을 더 잘 활용하고 어떻게 민심을 얻거나 통제하느냐라는 문제는 지금도 중요합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 건 정치의 본질은 예상보다 훨씬 더 힘과 두려움, 계산된 지지에 의해 움직인다는 사실을 직시하라는 겁니다. 이걸 외면하면 오히려 순진함의 발목이 잡혀 더 큰 비극이 찾아올 수 있으니까요. 그렇다면 현대 민주주의 국가 지도자들에게 선생님께서 한마디 조언을 해주신다면 어떤 말씀을 전하고 싶으신가요? 민심은 풍향계와 같다는 걸 잊지 말라 하겠죠. 신뢰와 지지는 쉽게 얻기 어렵지만 한순간의 실수로도 무너질 수 있습니다. 대의제 민주주의라면 더욱이 표와 여론에 민감하겠죠. 그렇다고 해서 대중만을 맹목적으로 쫓다 보면 곧잘 포르투나에 휩쓸려 나가는 우를 범합니다. 결국 지도자에게 필요한 것은 비르투, 곧 정세를 파악하고 미래를 예견하며 강인한 결단으로 위기를 돌파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행사할 때 정말 공동체의 이익이 무엇인가를 늘 고민해야 합니다. 과도한 욕망으로 폭정을 일삼는다면 곧 지지 기반이 무너지고 자신도 파멸하겠지요. 오늘날에도 한국을 비롯한 여러 국가에서 지도자들의 도덕성과 능력이 끊임없이 도마에 오릅니다. 이른바 이해충돌, 권력 사유와 같은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마키아벨리 선생님을 거론하며 이것이 정치의 본질이냐고 묻기도 하지요. 저는 결코 권력 사유화를 옹호한 적이 없습니다. 군주 혹은 지도자는 본인의 야망보다는 국가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다만 국가와 민중을 지키기 위해선 때로 잔인한 선택도 필요할 수 있다는 현실을 말했을 뿐이지요. 책임 있는 지도자가 되려면 자신의 결정이 가져올 파장과 후과를 명확히 계산할 줄 알아야 합니다. 국민이 최종적으로 그 지배를 용인할 만한 근거가 없다면 그 권력은 결국 붕괴될 것입니다. 길고도 날카로운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좀 더 일반적인 정치와 무관한 삶의 통찰을 주신다면 어떨까요? 마키아벨리는 냉혹하다는 이미지에 가려진 인간적 면모가 궁금합니다. 마키아벨리, 하하, 제게도 따뜻한 부분은 있답니다. 제가 남긴 말 중에 이런 구절이 있지요. 인간은 대체로 감사함을 잊고 편의에 따라 배신하며 위험 앞에선 피하고 이익에 대해서만 충실하다. 아주 부정적인 말처럼 들릴 겁니다. 하지만 그 밑바탕에는 인간이라는 존재를 있는 그대로 보라는 현실인식이 깔려있지요. 그렇다고 해서 절망하라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어떤 상황에서도 최대한 지혜롭게 대처하고 여러 변수를 고려해 주도권을 쥐라이는 게 제 충고입니다. 살다 보면 순수한 이상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난제가 숱하게 닥치니까요. 오늘날을 사는 사람들에게 이 점이 불편한 진실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도 현실을 냉정하게 응시하되 공동체의 이익을 잊지 말라는 조언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마키아벨리, 그 정도라면 제가 전하고 싶은 말을 충분히 이해하신 것 같습니다. 마키아벨리는 살짝 웃으며 시선의 초점을 흐린다. 그의 시선 너머 미로 같은 숲길과 돌담이 이어지고 그 사이로 오래된 회랑의 그림자가 번져 있다. 한때 피렌체의 골목길을 누비며 정치의 험난함을 몸소 겪었던 그가 시간의 벽을 넘어 나에게 속삭이는 것 같다. 정치는 냉혹한 힘의 게임일 수도 있지만 그 목적은 어쨌든 공동체의 안정과 번영을 위한 것이라야 한다. 인터뷰를 마치고 돌아서였는데 마키아벨리가 마지막으로 한마디 덧붙인다. 제가 쓴 글들이 오해받고 때론 위험하게 악용되더라도 저는 인간에 대한 탐구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현실을 아는 것은 배반이 아니라 성숙이지요. 21세기를 사는 그대들도 부디 눈앞의 진실을 정확히 보고 더 나은 미래를 향해 과감히 움직이길 바랍니다. 순간 바람이 불어 숲길에 낀 난개를 걷어낸다. 냉혹함과 현실주의로 대표되는 마키아벨리. 그러나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서는 무너져가는 조국을 향한 진한 열망과 인간이 가진 한계에 대한 통찰이 함께 묻어났다. 나아가 어떻게 해야 결국 공동체가 살아남을 수 있는가? 라는 질문은 지금도 여전히 유효하다. 발길을 돌려 회랑을 지나치는데 뒤에서 그가 조용히 손을 흔들고 있었다. 정치는 죽지 않는다. 그것은 인간이 사회를 이루고 살아가는 한 결코 끝나지 않을 운명이기 때문이다. 그의 메시지가 시대를 가로질러 우리의 현실 감각과 비르투를 일깨워주길 바란다. 이상으로 시공을 초월한 마키아벨리와의 인터뷰를 마무리한다. 냉철한 리얼리즘과 애국심이 뒤섞인 그의 가르침이 혼란스러운 현대 정치와 우리의 삶에 어떤 울림을 줄지 이제 우리 몫으로 남았다. 안녕하세요. 지성의 숲입니다. 지금까지 6,400개가 넘는 영상을 올리고 5만 명의 구독자 여러분과 함께할 수 있었던 것은 모두 시청해주시는 분들의 관심과 성원 덕분입니다. 앞으로 더 가치 있고 유익한 콘텐츠로 찾아뵐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유튜브에서 성필원으로 꼭 검색해주세요. 그리고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시고 앞으로도 꾸준한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계속해서 함께 성장해 나가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를 읽는 두 갈래 시선. 어리석음을 비웃는 희극, 마키아벨리의 진짜 목소리. 마키아벨리는 과연 진심이었을까? 그의 군주론은 정말로 통치자들을 위해 권모술수와 폭력을 서슴지 말라고 가르친 책일까? 아니면 그 모든 것이 풍자와 조롱이 뒤섞인 교묘한 작품이었을까? 1513년에 쓰인 이 책은 서양에서 가장 유명한 정치학 경영학 서적 중 하나로 꼽힌다. 지금도 많은 기업인들이 이 책을 필독서로 꼽고 책장이나 침대 머리맡에 두고 참고할 정도다. 그러나 이 책을 처음 읽은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대목은 저자가 거짓 기만 포갑 불의를 모두 승인하고 나아가 양심의 가책 없이 그런 일을 실천하라고 권장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점이다. 마키아벨리는 지배자의 관점에서만 정치 현상을 설명했으며 국민이나 도덕은 거의 무시된 채였다. 하지만 이러한 충격적인 평가는 당시 종교적 도덕적 기준에서 마키아벨리를 바라본 결과이기도 하다. 그를 판단하는 시각은 역사 문화, 철학적 맥락에 따라 제각기 달라진다. 예컨대 기독교적 관점에서 보면 마키아벨리는 교회의 가르침을 무시한 반도덕적 인물로 여겨졌다. 하지만 애국자의 시선에서 보면 그는 이탈리아의 통일을 갈망했던 진정한 애국자이자 해방자로 추앙받을 만했다. 국민의 시각에서는 근대식 군대를 조직하고 공화국의 이익을 수호하고자 노력한 선구자이며 정치 철학자로서는 기존의 신학적 도덕적 가치가 아니라 실용성과 결과를 중심에 둔 새로운 사고 체계를 제시한 인물이기도 하다. 작가적 측면에서 평가하면 그는 대담하고 자유로운 문장으로 시대를 앞서간 문필가였으며 경영학적으로 보면 오랜 역사 속에서 경영을 이야기한 가장 영향력 있는 사상가 중 한 명으로 꼽힌다. 어떤 관점에서 보든 마키아벨리가 말하고자 한 핵심은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라는 문장으로 널리 알려져 있고 그것이 바로 군주론의 정수처럼 전해 내려온다. 그런데 정말로 마키아벨리는 이 말을 진심으로 했을까? 그는 사실 풍자의 대가였고 혐오스러울 정도로 부도덕해 보이는 행동이 오히려 사람들이 선량해지는 결과를 낳는다는 역설적 희곡을 집필한 전력도 있다. 대표적으로 그의 희곡 만드라골라에서는 종교나 지배자의 이중적 태도 등을 조롱하는 과감하고도 풍자적인 전개가 펼쳐진다. 더욱이 군주론 안에서도 곳곳에서 종교를 조롱하는 듯한 표현과 당시 권력자들의 비열한 사례가 수없이 나열되는데 이를 진지하게 받아들이기보다는 오히려 그들이 스스로 자신의 얼굴에 먹칠을 하고 있다는 풍자처럼 보기도 한다. 이 책의 진짜 의도는 마지막 장에 숨어 있다는 주장도 있다. 마키아벨리는 그 마지막 장에서 노력해서 얻을 가치가 있는 최종 목표는 명성이라고 밝히고 동시에 이탈리아의 통일과 프랑스와 스페인의 야만인들을 몰아내는 것을 최종 과제로 제시한다. 그런데 정작 그는 군주론에서 공화정을 거의 언급하지 않는다. 오직 군주정에 대한 조언으로만 책 전체가 채워져 있다. 이는 그가 평생에 걸쳐 일관되게 공화정을 지지하고 애착을 보였던 점을 감안하면 다소 이례적이다. 더욱이 군주론, 이 로렌초 데 메디치에게 헌정되었다는 이유로 사람들이 흔히 메디치 가문의 정치 고문 자리를 얻기 위해 쓴 지원서였다고 추측해왔지만 정황을 살펴보면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마키아벨리는 메디치 가문이 피렌체에서 쫓겨나 있던 시절에 공화국 정부의 요직을 맡았고 메디치가 권력을 되찾은 뒤에는 오히려 고문을 받고 수감까지 당했다. 그런 상황에서 그에게 메디치의 환심을 사려는 의도가 있었을 리 만무하다는 반론이 나온다. 이 책이 마키아벨리가 죽고 나서 5년 뒤에야 출간되었다는 점 역시 미스터리한 단서다. 애초부터 대중에 널리 읽힘을 의도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추정도 가능하며 폭만에 하나 대중적인 공개를 어느 정도 예상했다면 그가 이후에 이 책이 과연 진지한 것인가 아니면 풍자와 조롱을 동원한 아이러니인가 라는 물음을 불러일으킬 것을 몰랐을 리 없다. 목적이 과연 어느 정도까지 수단을 정당화하는가 악을 악으로 막는다면 결국 선과 도덕의 기반은 어디에 남게 되는가 라는 난제는 당시에도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철학적 질문이었다. 마키아벨리는 이런 의문들을 일부러 던짐으로써 사람들이 스스로 갖고 있는 편견과 어리석음을 돌아보게 하려 했을지도 모른다. 더불어 그가 죽기 직전 남긴 말도 여전히 회자되는 풍자 중 하나다. 나는 천국이 아닌 지옥에 가고 싶다. 왜냐하면 지옥에 가면 교황들과 왕들, 군주들과 함께 어울릴 수 있지만 천국에는 거지와 수도사들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는 당대 최고의 통치자들과 교황들이야말로 부패하거나 위선적인 권력자라고 꼬집은 것이고 한편으로는 가난하고 순박한 사람들이 천국에 간다던 교회의 공식적 가르침을 그 나름의 방식으로 조롱한 말일 수 있다. 만약 군주론, 이 정말로 풍자와 아이러니로 가득한 책이라면 여기에는 또 다른 역설이 생긴다. 거의 모든 독자가 이 책은 순수하게 통치 기술을 가르치는 냉혹한 정치 경영서라며 진지하게 받아들였다는 점이다. 지금도 수많은 정치인과 경제인들이 군주론의 문장을 인용하며 권력의 세계에는 도덕이나 양심보다는 무조건적인 성과와 결과가 더 중요하다는 근거로 삼곤 한다. 혹자는 이를 두고 인간이 가진 어리석음이야말로 마키아벨리가 실제로 비웃으려 했던 대상이 아니었겠느냐고 말하기도 한다. 실제로 마키아벨리는 현실 정치의 권모술수와 배신, 잔혹함을 너무나도 잘 알았다. 피렌체가 공화국 체제와 군주정 체제를 오가면서 겪어야 했던 전쟁과 내홍, 그리고 유럽의 다른 강대국들, 프랑스, 스페인, 신성 로마 제국, 이 이탈리아 반도를 침공했을 때 일어난 참상은 그가 직접 목격한 현실이었다. 마키아벨리는 그런 폭력과 배신, 위선으로 뒤범벅된 현실 정치를 적나라하게 기록함으로써 한편으로는 사람들이 결국 정치란 이토록 비열하고 잔혹한 것이구나 라고 깨닫길 바랐을 수도 있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아이러니를 통해 독자들이 이제 이런 모습에서 벗어날 방법은 없는 것일까? 라고 고민하게 만들고 싶었을 수도 있다.
따라서 군주론을 둘러싼 해석은 여러 갈래로 나뉜다. 독자들은 이 책을 읽고 냉혹한 권력의 기술을 익힐 수도 있지만 동시에 정말로 이런 기술에만 의존해도 괜찮은가? 라는 물음을 가슴에 품게 될 수도 있다. 미루어 짐작컨대 마키아벨리는 단순히 권력 유지를 위한 비정한 처세술을 가르쳐주고 싶었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정말 이런 방법밖에 없는가? 라는 근원적인 질문을 던지고 싶었는지도 모른다. 이 점이 바로 풍자라는 방식으로 숨겨진 마키아벨리의 진짜 목소리일 가능성이 있다. 결국 우리는 군주론에서 지독한 냉소와 권모술수를 보면서도 한편으로는 마키아벨리가 애절하게 소망했던 이탈리아의 통일과 공화정에 대한 열망을 떠올리게 된다. 종종 잊히지만 그의 열망은 자유로운 공화국에서 시민이 주인이 되는 진정한 국가를 만드는 것이었다. 그러나 당시 이탈리아는 분열되어 서로 다른 군주들과 외세의 침탈 사이에서 허우적거리고 있었고 그 속에서 마키아벨리는 현실의 잔혹함을 극도로 과장해 보여주며 어리석은 권력자들에게 휘둘리지 말라고 외친 것일 수도 있다. 바로 이 부분에서 독자들은 더 큰 아이러니를 체험한다. 마키아벨리의 본심이 어디에 있는지 모호한 채 후대 사람들이 그에게 온갖 상반된 해석을 더 씌우고 있기 때문이다. 누군가는 그를 악마의 대변자로, 또 다른 이는 근대 정치학의 시조로, 그리고 또 다른 이는 위대한 풍자 작가로 칭송한다. 하지만 무엇이 진실이든 간에 분명한 것은 마키아벨리의 저술이 사람들이 가진 고정관념에 끊임없이 균열을 일으켰다는 점이다. 만약 그의 글이 진정 풍자와 아이러니를 노린 것이라면 우리는 그가 노렸던 대중의 어리석음을 오늘날에서도 발견하게 된다. 수많은 이들이 군주론의 문장을 그대로 받아들여 정치적 술수와 냉혹한 처세를 정당화하는 데 사용해왔으니 말이다. 이 점에서 마키아벨리야말로 시대를 앞서간 작가이며 동시에 우리 모두를 향해 조롱의 웃음을 보냈던 풍자의 달인이었을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보면 그의 마지막 말 지옥으로 가겠다는 역시나 가장 간명하고도 강렬한 풍자가 된다. 모두가 신성하다고 말하는 것들을 비웃으면서 부패하고 이중적인 권력의 본질을 천국이 아니라 지옥의 무대에 올려놓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로부터 5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우리는 그의 풍자와 냉혹한 현실 인식을 놓고 여전히 논쟁을 벌이는 중이다. 이것이야말로 인간의 어리석음을 희극처럼 펼쳐 보이는 마키아벨리의 진정한 역설이 아닐까. 마키아벨리즘, 마키아벨리아니즘. 마키아벨리즘은 흔히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는 극단적인 현실주의 혹은 권모술수의 대명사로 알려져 있다. 이 용어의 기원은 이탈리아 르네상스 시대의 정치사상가 니콜로 마키아벨리에게서 비롯한다. 그의 저서 군주론에서 나타나는 날카로운 분석과 정치적 처방이 당대 군주들에게 현실적인 통치 기술을 제시했다는 점은 분명하다. 그러나 이러한 조언은 도덕보다 실리와 권력 유지가 우선이라는 인식으로 해석되어 훗날 마키아벨리적이라는 낙인이 찍히게 되었다. 과연 마키아벨리의 사상은 도덕을 무시하고 잔혹함을 옹호하는 것일까? 아니면 정치의 본질을 냉철하게 통찰한 결과물일까? 우선 마키아벨리는 정치 영역을 그 자체의 논리로 바라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군주의 권력 유지와 국가 안정을 위해서는 때로 비도덕적인 수단이 필요할 수도 있다고 보았다. 이상적인 군주가 현실에서 살아남기 어려운 것처럼 사람들은 선행보다는 공포에 더 쉽게 복종한다는 인간 본성에 대한 통찰이 그의 관점의 뿌리에 자리 잡고 있다. 요컨대 통치자가 자신에게 불리한 상황에 맞닥뜨렸을 때 대중의 동의를 얻는 아름다운 이상만으로는 위기를 극복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다. 마키아벨리는 군주에게 날카롭고 실용적인 처방을 제시했지만 그는 결코 무차별적 폭력이나 잔혹함을 정당화한 것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 다양한 수단을 적절히 활용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하지만 이러한 주장은 후대에 와서 모든 수단이 정당화된다는 식으로 왜곡되거나 단순화되었다. 특히 근대 이후 국가들 사이의 경쟁이 격화되고 정치가들의 권모술수가 더욱 노골적으로 드러나는 과정에서 마키아벨리즘은 인간의 어두운 면을 대표하는 상징이 되었다. 실제로 국제관계나 기업 경영 등 권력 다툼이 빈번한 영역에서 마키아벨리적 수단, 상대의 약점을 파고들거나 거짓 정보를 활용하는 등 이 심심치 않게 발견되면서 마키아벨리적이다라는 표현은 부정적 의미로 자리 잡았다. 그러나 그의 본래 의도가 특정 가치체계를 완전히 부정하는 데 있었다기보다 권력이라는 복잡한 현상을 실용적으로 설명하고자 하는 데 있었다는 점도 결코 놓쳐서는 안 된다. 현대에 들어 마키아벨리즘은 인간 심리를 분석하는 심리학 분야에서까지 쓰이고 있다. 마키아벨리적 성향은 대인관계에서 기회주의와 조작을 선호하고 타인에 대한 공감이 부족한 특성을 의미한다. 이는 윤리적 가치관이 희미해진 사회나 조직에서 위력을 발휘하기 쉽다. 그러나 동시에 현대인은 이러한 마키아벨리즘적 태도가 공동체의 신뢰와 결속을 얼마나 위협하는지도 잘 인식하고 있다. 권력과 이익만을 좇는 행위가 결국 사회 전체의 불신과 붕괴로 이어질 수 있음이 역사적으로 반복해서 증명되었기 때문이다.
결국 마키아벨리즘이란 단순히 나쁜 권모술수로만 규정될 수 없는 복합적 개념이다. 마키아벨리가 제시한 통찰은 인간 본성의 양면성을 드러내며 권력을 다루는 현실 정치의 냉혹함을 부각한다. 우리는 이를 반면교사로 삼아 권력의 본질을 이해하고 그 어두운 측면이 인간성과 공동체를 파괴하지 않도록 더욱 공감과 신뢰를 지향하는 문화와 제도를 만들어가야 할 것이다. 마키아벨리가 강조했던 현실 직시의 태도는 분명 가치가 있지만 이를 어떤 목적을 위해 어떻게 적용하느냐가 바로 우리가 오늘날 끊임없이 고민하고 주시해야 할 숙제이기 때문이다.